순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92회고요. 92회 풀이를 시작해도 되겠죠? 1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목적적 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중시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예측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네, 수정한다라는 개념은 피드백 가치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측 가치로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의사결정을 수정을 하게 되면 걔를 우리는 피드백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채무증권은 취득한 이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 위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발부채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채무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발부채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위험부담이 크면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위험부담이 크면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재무제 표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무상태 표현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거? 보증. 우리가 보증을 서면, 보증 설 때는 채무자가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게 되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로 바뀌게 되죠. 이런 걸 우발부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발부채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송 중일 때, 소송의 패소 확률이 높을 때, 그러니까 소송 중일 때 우발부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패소하게 되면 빚이 생기는 거죠. 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패소 확률이 높으면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떤 회사와 어떤 소송 중에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청구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발자산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발자산도 소송 중인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을 때 그럼 우발자산이 생길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딩들한테는 로또다라고 설명해줘요. 로또 산다라고 해서 그게 내 거 아니죠, 아직.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발자산, 우발부채 모두 다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한다. 네, 주석으로.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크면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게 충당부채예요.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직원이 퇴직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네, 일단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먼 날 언젠가 지급할 건데 그때를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할 뿐이죠. 그렇죠? 대신에 현재로 측정한 금액만큼은 맞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네, 자기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주식은 액면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라는 거고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야? 자본이익이요. 그쵸?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이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단기 금융 상품이죠.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금융 상품은 3개월 이내인 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만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고 만기가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다 단기 금융 상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3번 보기에 보시면 우표와 수입인지. 그래서 우표는 통신비로 처리하시는 거고 수입인지는 세금과 문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막 전산회계 1급 막 해설지 이런 데 보면 우표가 뭐 송품비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표는 통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비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6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 포함되지 않고요.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하죠. 기회비용은 현재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가장 효익이 큰 것.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제공품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액,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액,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니까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 기초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네들은 무조건 기초 기말은 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직접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제조간접비 배분한 후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나요? 자, 순서대로 그냥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써드릴게요. 자, 수선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 부문, 그 다음에 조립 부문, 절단 부문. 자, 그러면 우리가 수선 부문의 자기부문 발생액은 40만원이고 전력 부문은 20만원, 조립 부문은 60만원, 그 다음에 절단 부문은 50만원 이렇게 있나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선 부문서부터 수선 부문 40만원을 배분을 할 거다. 그런데 무슨 법? 무슨 직접배분법. 그럼 직접배분법은 전력 부문에다가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선 부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600대 200인가요? 네, 600대 2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자기부문 발생액 20만원인데 수선 부문에다가는 안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5대5인가요? 네, 500대 500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30만원하고 10만원 맞나요? 그 다음에 10만원과 10만원 맞죠? 우리 각합제 해주시면 되죠. 그쵸? 네, 각합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 부문에 600을 계산하고자 하면 조립 부문 6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 얘한테는 안 주니까 둘의 합은 800 분에 나눠줘야 할 값은 4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절단 부문 거 계산하려면 2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라 그랬죠? 절단 부분의 총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게 두 가지예요. 절단 부분에 보조 부문비 배부액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20만원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단 부문의 총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총원가는 70만원이 되겠죠. 2번이 정답.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여기 보기에다가 20만원도 넣을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래야 헷갈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왜 제가 20만원 넣어야 되는지를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 보조부문비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고 지금은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걸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기말제공품 평가가 발생하지 않고요.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거고 동종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주문 생산이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공정별 나오면 무조건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0번. 비정성 공존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그냥 T자 계정 하나만 그리시면 되나요? 네, 제공품 계정 하나 그려두시고 기초 제공품이 200개, 기말 제공품은 5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이 600개, 그리고 완성품 수량이 650개. 그럼 몇 개 없어졌어요? 100개가 없어졌네요? 맞죠? 100개가 공손이다. 100개가 공손이다. 그런데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몇 프로? 10%가 정상 공손이다. 그럼 65개가 정상이죠. 그럼 나머지 35개가 비정상이네요. 이해되셨습니까? 4번이 정답.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네. 11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한 곳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죠. 그래서 한 곳에서 신고 납부를 모두 다 처리해줍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일괄하여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수수를 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과를 하고요.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수출에 해당하면 1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그쵸? 네, 수출은 영세율. 면세는 납세 의무가 없고 간이가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고요. 토지 매각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맞죠? 토지 자체가 면세니까. 13번. 다음은 수정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때를 그 작성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에 표시하여 발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계약의 해지가 됐어요. 그럼 앞에서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됐다. 그러면 해지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셔야 됩니다.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그러면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액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세금 계산 잘못 적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원래의 날짜로 다시 마이너스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게 됩니다. 환입된 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재화가 움직인 날을 기준으로 해요. 움직인 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환입은 거꾸로 반품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화가 나한테 움직였죠. 그러니까 움직인 날이 항상 작성일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계약의 해지만 해지 사유 발생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약의 해지는 물건이 아직 처음부터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이중 발급했으면 발급한 날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발급한 날로 다시 마이너스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외국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거주하는 장소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네. 영국 시민권자도 국내에 183일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은 소득세법상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칙이 이래요. 원칙이. 그래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외우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연, 기이, 배사 순으로 공제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생기면 다른 사업소득에서 먼저 일단은 다 빼고 사업소득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근연, 기이, 배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소득세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부터 계속.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2월 결손금은 원래 근연, 기이, 배 사로 공제를 할 건데 2월 결손금은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소득세를 근, 연, 기, 이, 배, 사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손금이라는 건 어디에서 생겨요? 근로소득, 연금, 기타, 이자, 배당에서는 결손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버는 돈이니까 얘는. 쓰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업소득에서만 결손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 결손금을 누구로부터 공제를 할 거냐? 그러면 얘를 누구서부터? 근로소득서부터 배당소득까지를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런 소득에서 빼주고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인데 논란의 소지가 조금 많은 그래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지금 이 정도 문제면 요거는 이론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한 11?